오늘은 유튜브 채널 IT의 신, 그리고 최근에 또 신간도 쓰셨습니다. 최강의 반도체 투자를 쓰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우선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2년 차네요, 벌써. 2년 차고, 기자, 네, 이제 전문직 기자, 테크 산업을 다루는 기자 일을 10년 차. 네, 10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로서 기업 분석한 거는 6년 차.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16년 차 기업 분석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네, 16년째 이제 기업 분석을 하고 있고, 네, 2년 차 유튜버 크리에이터고, 네, 이제 새내기 작가. 16년 동안의 네네. 기업 분석의 내공을 네. 담은 네, 뭐, 이렇게 얄팍하지만 최대한 많이 담았습니다. 네. 최강의 반도체 투자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어떤 책인지 좀 이것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반도체 책이 너무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지식이 좀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끝까지 읽은 기억이 없어요. 일단 반도체 책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끝까지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네, 쓰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고, 그리고 두 번째 회피하지 말자. 정말 이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좀 많이 진짜 다이렉트로 네, 설명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초판에 한해서는 이제 제가 분석한 기업 탑10 반도체 주식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도 같이 나갑니다. 네. 요거는 이제 초판만 주는 거니까, 네, 초판에 많이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판에만 나와요? 네, 초판에만. 네. 아무래도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네네. 또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왜냐하면 있고. 이제 기업 분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잖아요. 그렇죠. 보고서는. 네, 그래서. 그거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반도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네.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도 이걸 통해서 부도 이뤘고 꼭 네.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또 가정도 꾸리고 많이 그렇게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책에 우선 좀 질문을 들어가기에 네. 앞서서 요즘 우선 한번 네.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네. 한번 짚고 나서 한번 네. 책으로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12월 마지막 FOMC도 마치고 이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도 하시고요. 좀 네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산타랠리가 오려고 하니까 이제 파월이 또 그 FOMC 네. 회의에서 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네. 지금 뭐 저는 이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누그러졌지만 연준이 나름대로 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제가 이제 CPI도 지수가 잘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뭔가 이게 나올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는 약간 안도랠리를 이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추가로 뭔가 하방을 심하게 깨고 내려가는 이슈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장이 좀 약한 거는 이 금투세, 네, 세금 이슈가 지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것도 뭐 잘 협의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은 좀 지나갔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표님께서 써주신 이 반도체, 최강의 반도체 투자, 반도체 산업도 네네.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나간 걸까요? 네네.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이제 그 반도체는 보통 바닥을 두 번 만들고 가거든요. 예, 이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쌍바닥 찍고 가는데 앞바닥은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앞바닥은 공급단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투자 축소, 캐펙스 축소. 그러면 이제 일단은 주식이 한번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바닥은 뒷바닥에서 나오는데 뒷바닥은 수요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재고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거든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범용이기 때문에 사놓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는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고가 많이 깔려 있는데 요게 소진되고 주문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이제 뒷바닥을 형성할 텐데 아마 그 뒤로는 한 1, 2년 동안 장기 랠리를 또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네. 보면 지금이 최악인 만큼 주가는 싸졌을 거고 네네. 지금이 조금씩 계속 매수해가도 좋은 시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이제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이제 뭐 이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내년에
상저하고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하반기가 경기가 돌아선다 그러면 반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주가는 6개월이나 9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표님 책을 보니까 네. 이 반도체의 글로벌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는 지금 좀 이런데 네네.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가요? 일단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떤 그 쟁점이 반도체거든요. 네. 이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향후에 어떤 기술 주도권이 다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렇게 다 봤겠지만 이제는 와이파이 망 밑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저궤도 위성 통신이 되고 예전에는 다 셧다운 됐는데 이제는 통신망 아래에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산 무기가 정말 형편없다라는 게 결국 입증이 됐는데 그게 결국 반도체 기술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미사일 뽕뽕 쏘면 이게 중력 가지고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가서 이제 대충 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이 유도목입니다. 이제 미사일에 다 어떤 눈이 달려 있거든요. 눈과 귀가 달려 있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건데, 미국산 무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미국산 무기는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데, 러시아산 무기는 굉장히 적중률이 낮았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고 나중에 뜯어보니까 MCU라고 하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이제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그런 연산을 하는데요. 그게 러시아 내에서 설계한 칩으로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일단 미국이 금수 조치할 때 제일 먼저 반도체부터 막았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은 뭐 러시아처럼 완전히 전면 제재는 아니고, 첨단 반도체는 막고 있지만, 그러면 첨단 반도체를 막는다라는 거는 첨단 무기를 막는다라는 거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한국 반도체 생존기가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뭐 명확한 뚜렷한 해답은 없지만 힌트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국제 질서가 바뀌는 그 와중에서 어떻게 반도체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담았고 정말 이제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담았어요. 저는 이게 그냥 반도체 어떤 개념서가 아니라 반도체 투자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그 기업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담으려고 했고요. 그럼 이게 반도체가 군사, 뭐 그 방위 이런 쪽뿐만 아니라 또 확장되는 부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막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AI 반도체거든요. AI는 결국 빅데이터가 많은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 가다 보면. 그런데 중국은 미국 인구의 4배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 인구수의 자성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데이터의 4배고 사의 제곱이면 16배죠. 그럼 연간 16배씩 빅데이터가 중국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보호법 이런 것들이 타이트한데 공산당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죠? 없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가 많은 놈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네. AI 기술도 중국이 1위가 아닌가요? 특허도 제일 많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놔두면 결국은 미국이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 왜냐면 AI가 점점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반도체를 딱 빼버리면 중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A100이라는 그 고성능 칩이 있거든요. 네. GPU 칩 그 수출을 막은 게 그런 이유죠. 이거 네. 하면 또 중국이 이걸 또 그렇죠. 뜯어서. 그렇죠. 왜냐면 엔비디아 GPU가 어떤 빅데이터 마이닝 할 때 그런 것들을 채집할 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의 어떤 군대라든지 그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되는데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이제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패권 전쟁에서 네. 그 핵심이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군사, 방위, AI 이런 것들이 있는 네네, 거고. 맞습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이제 모든 어떤 영역에서 AI라는 게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제 가정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심지어 칫솔에까지 AI가 들어가는 건데요.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 지금 이제 AI라는 게 AI 로봇도 이제 가정에다가 다 한 대씩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테슬라가 발표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을 사람의 노동을 대신해서 이제 로봇들이 들어가고 그 로봇들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다 되는 거고 자율주행차도 결국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AI 칩이 중요한 거고. 아,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이제 2025년부터 여의도 상공에서 떠다니는 UAM이라고 하죠. Urban Air Mobility. 자, 드론 택시예요. 처음에는 물론 사람이 운전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다 자율주행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다 AI 칩이 필요해요. 이제는 모든 반도체에 AI 칩이 안 들어가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처음에 어떤 그 갈등의 트리거가 됐던 게 화웨이 장비잖아요. 네. 화웨이 장비가 왜 중요했냐면 5G 통신에 화웨이 정도의 가성비를 가진 그리고 성능을 가진 장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산 무기를 화웨이 통신망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네. 화웨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백도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그렇죠. 계속 흘러가고 실제로 모바일도 네.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뭐 나중에는 통신망을 셧다운 시켜버리면 무기가 깡통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좌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AI, 로봇, 뭐 자동차, 모빌리티, UAM 네. 이게 진짜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데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이 뭐 메모리 쪽에서는 네. 세계 1위를 또 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비메모리는 이제 2등으로서 네. TSMC를 또 따라잡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게 책의 초판에서만 네네. 그 탑 10을 네네. 좀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요런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이렇게 확장 산업까지 관련해서 네네. 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보면서 반도체라고 우리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 네. 그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 지금 메모리는 좋지 않지만 또 굉장히 잘 되는 산업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화합물 반도체죠. 전기차에 쓰이는 뭐 어떤 하이볼티지 반도체. 예를 들면 뭐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질화 갈륨이라는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반도체들이 화합물 반도체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반도체는 대부분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만약에 풍력, 태양광 이런 데서 전기가 생산되면 거기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환경이 가혹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온도, 네. 보통 실리콘 반도체는 이론적으로 175도가 넘어가면 작동을 안 하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PC방 가면 후끈후끈하잖아요. 네. 반도체 열받으면 게임 렉 걸리고 그러죠. 맞아요. 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온이나 고압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화합물 반도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연간 진짜 50% 100%씩 성장해요. 계속해서. 진짜요? 네. 뭐 대표적인 게 미국의 울프스피드 같은 회사들, 뭐 온세미, 뭐 투식스. 최근에 투식스가 코이어런트에 인수됐기 때문에 이제 코이어런트 뭐 이런 회사들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밸류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AI라고 했잖아요. AI 반도체의 특징은 뭐냐면 AI 반도체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죠. 그런데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저장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사람의 뇌를 모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뇌하고 가장 유사한 구조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결국 후공정에서 나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면 이거 대표적인 게 애플 M1, M2 같은 칩들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다 범용이죠. 나중에 AI 반도체 고도화되면 아마 특화된 메모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뭐 지금 애플 칩에 들어가는 그 UMA라는 그런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PIM이라고 하는데 Process in Memory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로직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 데이터만 덩어리로 막 던져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프로세싱해서 프로세서가 좀 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AI가 훨씬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습이죠. 머신 러닝, 그러니까 러닝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아기가 이 처음에 뒤뚱뒤뚱 거리다가 걷기 위해서 한 몇만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모르지만 뇌에서는 이게 골반 각도를 5도만 틀어볼까? 어깨를 왼쪽만 어느 정도 올려볼까?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기계가 이제 학습을 따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애플이 네. 그 M1 반도체를 좀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걸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휴대폰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도 이게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남는 거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 AI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은 의식 못 하겠지만 카메라 딱 띄어서 이렇게 밤에 찍으려 보면 알아서 딱 바뀌거든요. 화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다 AI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시리나 빅스비 같은 걸 불러서,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어떤 클라우드에서 얘가 소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불러서 소환시키는 건데, 나중에는 우리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 있잖아요. 자비스처럼 여기 이게 있는 거죠. 여기에 자체에 있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AI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AI 반도체는 AI가 사는 방인 거죠. 지금은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네, 소환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탑 10에서 네. 몇 가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전기차 같은 곳에서 주로 쓰이는 화합물 반도체 네네. 그래서 울프 스피드, 무투식스 이런 네네. 그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는 앞으로 진화를 더 많이 하게 될 네. 뭐 애플 같은 네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쪽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을 다 거기서 이제 제가 다 10개의 종목을 뽑아서 네, 분석을 했고요. 탑다운인 거죠. 어떤 쪽이 좋아 보이는 섹터 쪽에서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렇게 반도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도체의 그런 지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강의 반도체 기업이 되면 좋겠는데 네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밝게 보는 편인데요. 네, 물론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력을 믿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아주 나쁜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겠지만, 네. 마냥 나쁜 어떤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 단기적으로 뭔가 아픔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아픔이라는 거는 네. 뭐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로 가는 그런 아픔일까요? 그런 거죠. 일단은 우리는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는데 네.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점점 더 분리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보면 타격이 있는 거죠. 당장 보면 타격이 있는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계속해서 흘러갔다 그러면 아마 중국이 반도체도 우리나라 따라잡았을 거예요. 네, 특히나 메모리 쪽은. 아마 그렇게 됐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네. 그러면 또 책으로 들어가서 책에서 그 애플과 테슬라 네. 이 부분을 또 그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플과 테슬라를 좀 비교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팬덤이라는 어떤 개념이 통하는 회사가 브랜드가 저는 거의 2개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네, 애플하고 테슬라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막 정말 어디 가서 말 잘못하면 엄청 악플 달리고 네, 그렇죠. 무슨 가격이 비싸 그래도 삽니다. 그죠? 갑자기 어댑터가 빠졌네? 그래도 삽니다. 그죠? 네. 문이 제대로 안 닫혀? 그래도 삽니다. 그죠? 네네. 다 그런 거죠. 승차감이 안 좋아서 몸살 날 것 같아. 그래도 삽니다. 그게 이제 팬덤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그 기업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창업자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천재적인 창업자였고, 그죠?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천재적인 창업자였고, 그 두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거의 불가능을 또 가능으로 이끌어냈던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성 파탄자 같은, 그죠? 스티브 잡스도 우리는 후반기 때의 어떤 그 모습만 기억하는데, 터틀넥에다가 청바지 it's iPhone 이것만 기억하시는데요. 정말 초창기 때는 망나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인도에 선을 수행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선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는 채식만 하기 때문에 몸에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안 씻는 거예요. 샤워도 안 하고. 네, 샤워도 안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막 그 맨발로 질질 다니면서 막 정말 직원한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막 퍼붓고 갑자기 해고를 시키고. 엘리베이터에서 네, 해고도 막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뭐 화난다고 뭐 변기에 발을 집어넣고, 네, 뭐 이런 결국 자기가 영입한 존 스컬리한테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절치부심해서 그죠, 픽사도 만들고 해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나름 어떤 안정적인 창업자가 됐는데, 약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뭐 직원들 말도 안 되게 해고하고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스티브 잡스의 초창기 모습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팀 쿡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한 거, 삼고초를 해서 영입한 거, 그리고 조너선 아이브라는 디자인의 대가를 또 자기 조직 내에서 키워낸 거죠. 외부 영입도 성공했고 자체적으로 키워내는 것도 성공했고, 아무리 좋은 창업자라고 해서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처음에는 그 추동은 만들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좋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테슬라 그러면 일론 머스크 말고 누구를 떠올릴 수 있나요? 그렇죠. 모르죠. 그죠. 일론인 것 같아요. 오히려 돈나무 누나만 떠올리죠.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뭔가 한 단계 더 그 테슬라라는 기업이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는 너무 창업자로서 너무 훌륭하고 잘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자기가 틀에 있는 알을 깨려면, 알 껍질을 깨려면 스티브 잡스처럼 이제 사람을 키워내고, 예,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고난 윈, 임파워먼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면은, 네. 테슬라가 요즘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거의 60% 이상 빠진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좀 뭐라고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테슬라가 무슨 트위터 ATM기냐? 네, 그렇죠. 뭐 테슬라 주식 팔아서 트위터 뭐 넣고, 그죠, 막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당초 올해 생산 목표를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재고도 많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또 이제 우려 포인트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뭐 그만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정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결국은 나중에 제대로 우상향하기 위해서 충분히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네, 저는 그래서 계속 물타기 하는데 너무 네,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날 줄은 몰랐는데요. 네,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결국 지금 테슬라를 대체할 만한 자동차 브랜드가 어디 있을까? 네,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대체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2025년인가 뭐 1년 네. 연기됐다고는 하는데, 네네. 애플도 애플카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의 또 뭔가 마이너스 요소는 없을까요? 저는 이제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서로 상승 발전하는 모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애플카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테슬라를 기술적으로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애플의 장점은 뚜렷하죠. OS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OS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기기들 간의 연동이 잘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애플은 세계에서 반도체 설계를 제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OS하고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도 이제 반도체 설계를 잘하죠. OS도 있는데, 그동안의 어떤 주행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그 도조 시스템이라는 게 단기간에 뭔가 애플이 따라오기는 쉽지 않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최근에 애플이 약간 힌트는 줬어요. 애플 카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애플 스마트폰 화면이 이 자동차 BMW 같은데 센터페시아에 똑같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도 이제는 뭐 휴대폰 걸어놓고 안 써도 되고 여기서 그대로 쓰고, 뭐 일부 기능들도 이제 제어할 수 있고, 이 미러링을 통해서.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주행 데이터들이 애플한테 쌓이겠죠. 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무슨 쓰레기 빅데이터고 테슬라는 주행 빅데이터는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기술이라는 건 계속해서 서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상만 놓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 처음에는 그런 허접한 데이터들을 모으겠지만 점점 더 애플도 나중에 양질의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깔때기들이 만들어지면 네,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혹자분들은 애플의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테슬라다. 그래서 네. 테슬라가 그 2030년 이내에 시가총액 1위, 세계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한창 주가 좋을 때는 그런 이야기 했죠. 1조 달러 네. 넘고 7총 넘어서고.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향후 10년이 이제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보는데요. 모빌리티 혁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 같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의 입증성은 또 확연하게 보여줬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또 우리나라에도 스타링크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로켓 그 어떤 발사대 다시 쓰는 거에 대해서 다 비웃었는데 지금은 다 스페이스X가 표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궤도 위성도 표준이 되고 있죠. 그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회일 수 있겠네요. 날아갈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렇죠. 거다. 네. 뭐 너무 공격적으로 뭐 어떻게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회사의 어떤 그 경쟁력, 본원적인 경쟁력은 크게 바뀐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물론 돈남 언니가 요즘에 조금 많이 욕을 좀 먹고 계시긴 네. 하지만 돈남 언니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테슬라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렇죠. 신뢰를 보이고 네.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애플을 조금 더 만약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애플은 정말 주가도 상당 부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말 대단한 기업 같은데 앞으로도 네. 이런 지위를 계속 유지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애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확장해 나가는 그림. 뭐 지금 이제 어떤 내년에 애플의 주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출시될 그 애플 XR, 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죠. 네. 그게 당장에 뭐 매출 기여도가 크진 않겠지만, 그게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어떤 애플이 어떤 관점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은 2026년까지 밀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진짜 뭐 애플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뉴스 나온 건데, 그걸 또 그대로 믿어야 되냐? 또 이것도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애플에 대한 기대감. 네. 이제 계속, 뭐 지금은 스마트폰 더 많이 판다고 해서 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장성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모빌리티 혁명에서 네. 이제 애플도 여기서 더 이제 주가도 올리고 확장하려고 하면 이 두 분야가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영수 대표님께서 한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애플과 그 테슬라 네. 어떤 비율로 투자를 하시겠어요? 네. 뭐, 저 같은 이제, 롱쟁이라 그러죠. 항상 물어보면 사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네. 항상 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이제 뭐 크게 뭐 매수하는 데 대해서 고민은 없는데, 다만 이제 자기 현금 흐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제 매달 안정적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한 방에 살 거냐. 절대 한 방에 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살 물량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애플이 한 6, 테슬라 4 정도로 이렇게 만약에 뭐 2개 종목을 다 사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 것 같고요. 뭐 약간 뭐 좀 더 확장해서 뭐 약간 종목을 또 펼친다 그러면 뭐 TSMC도 네, 그렇죠. 최근에 워런 버핏도 샀으니까 이제 TSMC 같은 종목들도 좋아 보이고 지금 저는 후공정 쪽 항상 좋게 이야기했으니까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네, 엠코도 많이 올랐죠. 미국 주식만 말씀드리면, 네, 엠코 테크놀로지나 뭐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EDA 툴 업체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물 반도체 쪽에 뭐 울프스피드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온세미 뭐 이런 회사들은 괜찮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면 요즘에 보니까 그 전기차에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그게 이제 공급사들이 계속 지연이 돼가지고 이게 계속 그 주문을 넣어도 계속해서 나오지가 않고 막 1년, 2년 대기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와 또 전기차가 되면 또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2차 전지 쪽도 네. 어떻게 좀 이번 책에 좀 실어주신 것 같은데 여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차량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파운드리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차량 반도체를 많이 못 만들었던 이유는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스마트폰용 칩들을 많이 생산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PMIC, 파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라든지, 터치 IC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차량 반도체 할당할 수 있는 물량이, 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안 좋고, PC도 안 좋고, TV도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뭐 이제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MCU는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런데 뭐 차량 반도체가 뭐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엄청 성장하는 건 맞아요. 이게 내연기관 차에는 보통 한 200개, 300개 정도의 칩이 들어가고, 전기차가 되면 1000개가 들어가고, 자율주행차 되면 한 2000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은 맞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는 굉장히 비싼 내구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차를 못 사니까
차량 반도체가 없어서 못 사니까 약간 이 지연된 수요들은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 요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거죠. 네. 뭐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약 네. 거고. 그렇죠. 그 예약 순번 그런 것도 막 피가 붙어가지고, 네. 500만 원에 뭐 1000만 원씩 붙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죠. 그리고 중고차 가격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이 이제 2차 전지니까 네네. 이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네. 반도체 시장도 잘 되는 거고. 거기에 특화된 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합물 반도체가 그건데요. 이제 보통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고전압, 고전류입니다. 고전압, 대전류가 흐르는데,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그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SiC 칩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인버터하고 컨버터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충전, 고속 충전하려면 이제 화물 반도체 또 써야 돼요. 이제 충전기 쪽하고 이제 이걸 충전기를 또 이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쪽에서도 그런 칩들이 많이 써야 되고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울프스피드 같은 회사들, 뭐 온세미, 뭐 인피니언 이런 회사들이 수요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주도주로 네,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연관이 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꼽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 산업을 조금 뽑는 거에 있어서는 이영수 대표님께서도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2023년일 수도 있는데 이게 2022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21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았으면 오히려 더 전 탄탄하게 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올해 너무 급등했던 게 이제 IRA, 미국의 IRA 이슈가 너무 컸거든요. 수혜를 받는. 네네, 수혜를 받은 거죠. 아, 그러니까 IRA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은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자동차 쪽은 폭망한 거예요. 왜냐면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2등 하다가 전기차 판매량 2등 하다가 갑자기 보조금 못 받게 되니까 완전 밀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는 네. 그럼 왜 그렇게 수혜를 받고 네. 전기차는 수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일단 이제 전기차는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현대차는 2025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못 받으니까. 아, 그 현지에서? 네네. 그리고 당장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미국 차에 비해서. 미국 GM이나 뭐 포드 같은 전기차는 1000만 원 보조금 받는데 현대차 사면 보조금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취업사지. 네. 그런데 이제 또 배터리 쪽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원재료까지 뭐 전구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제재를 해버리니까 탈중국 하려면 이게 대안이 없구나.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일본은 또 파나소닉 제외하면 그렇게 뭐 이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극재부터 뭐 음극재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내년에도 우상향 할 텐데 밸류에이션이 비싼 뭐 이런 소재 쪽 뭐 이런 쪽보다는 장비주들이 오히려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니까 이제 미국의 조인트 벤처 뭐 얼티엄 셀즈라든지 뭐 얼티엄 셀즈는 이제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한 건데요. 뭐 그리고 포드도 합작사 만들죠. 뭐 SK온하고 이런 합작사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설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 좀 주목해서 보는 것도.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만드니까 네네. 거기다 장비를 넣어야 만들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그 장비주를 이제 보면 그 지금은 장비가 약간 네. 소재보다는 네. 저평가가 돼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훨씬 더 싼데요. 이제 약간 장비 중에서도 보통 이 라인 하나를 깐다 그러잖아요. 라인 하나를 깔면 보통 2기가에서 2.5기가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 보통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가요. 이제 그 라인 하나 까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게 전극 공정이에요. 네. 전극 공정이 보통 양극재하고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는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제 NCM 같은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것들을 이제 바르는 거고, 네네. 발라서 이제 만드는 거고, 음극재는 동박에다가 흑연을 발라서 이제 만드는 건데, 요런 전극을 만드는 공정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PNT라는 회사. PT.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원재료 믹스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TSI. 그리고 뭐, 최근에 상장한 윤성 FNC.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전극 공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조립 공정도 있고 활성화 공정도 있는데 이런 활성화 공정 쪽은 또 폐배터리 쪽으로 또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기술 같은 회사들.
네. 그리고 이제 신규로 배터리 셀 쪽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이제 한중일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배터리 하자. 만든 게 이제 유럽 쪽에서는 노스볼트, 뭐 브리티시 볼트, 뭐 프레이어,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뭐 미국도 이제 조인트 벤처를 다 하는 건데, 그런 쪽에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제조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턴키 베이스로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장비를 개별로 사는 것보다는 인라인으로 사서 얘들이 다 세팅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턴키 베이스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국내 CIS라는 회사들도 있고, 뭐 하나기술, 뭐 이런 회사들이 턴키 베이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네. 폐배터리 쪽 좀 얘기해 주시면서 네네. 뭔가 그 자원의 무기와 네네. 연관돼서 네네. 이 폐배터리가 우리가 되게 주목할 만하다. 네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니까 서로 협력해서 그죠? 뭐 지구는 평평하니까 뭐 서로 협력해서 다 잘 돌아가는 거고 분업이 되잖아요. 이제는 다 제조업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다 제조업하고 싶어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자원부국. 네, 자원부국이죠.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소재 니켈의 상당 부분, 니켈의 한 80%를 인도네시아에서 채굴하는데요. 전 세계에서요? 네네. 그렇게 많이요? 네, 굉장히 많이 하죠. 와. 그런데 이제는 니켈 광물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네. 그러면 니켈을 어떻게 조달하냐? 인도네시아에서 재련하라는 거죠. 인도네시아에서 재련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셀 만들어서 팔아. 그러면 혹 해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인도네시아에 라인을 깔고 있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원을 무기로 해서 제조업을 유치를 한 거죠. 그럼 미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우리는 시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팔려면 여기다 제조 라인 깔아. 투자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을 먹고 사는 나라들은 정말 일자리가 다 빨리는 거고. 자원도 없고 시장도 네. 없고 양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뭐 팔아먹는 대신에 뭐 일자리도 주고 네, 투자도 주고 그렇구나. 네, 뭐 이런 기술도 빨리고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자유주의 무역 시대에서 이 네. 보호무역주의로 바뀌면서 네네. 되게 우리나라에게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좀 펼쳐진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그러면 광물이나 어떤 생산 단가 인상으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러면 계속해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나요? 소비자한테? 그러게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이 전기차 사야 되는데 4천만 원 그러다가 다음 달에 4,200만 원 광물 가격이 올랐다고. 안 자, 그 다음 달에 4,500이래요. 그 내연기관 살래. 그렇죠. 화가 나죠. 네.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코스트를 계속해서 뭔가 유지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배터리들을 가져와서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비용을 낮추기 네, 위해서. 그렇죠. 이제는 그냥 채굴 하려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콩고 같은 데서 이제 너무 빡빡한 거예요. 제조시설 다 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팔려있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리고 폐배터리 수거해서 하는 게 더 비용 싼 거예요. 야, 네. 그렇구나. 그건 네. 이미 뭐 만들어지셨고, 그거 다 맞습니다. 해서 어떻게 사용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런 폐배터리 쪽으로 이제 잘하는 회사들이 이제 성일 하이텍, 성일 뭐 하이텍. 세비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포스코 홀딩스 이런 데도 네. 거기는 양극재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원화시켜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광물 채굴부터 이 광물을 재련해서 전구체 만들어서 이거를 또 배터리 재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본 기업이 단 한 곳밖에 없어요. 포스코밖에 없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철강 기업 아니었어요? 그렇죠. 포스코는 네. 예전부터 네. 이게 철강 산업이라는 게 결국 뭔가 이제 더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신흥국에서 어떤 그 추격도 너무 거세고 그래서 비철금속 쪽으로 뭔가 먹고 살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자원 외교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측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르헨티나 연모도 있고 뭐 어디에 뭐 광산도 사놓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군요. 그렇죠. 철강으로 한계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배터리 사업을 그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그 철이 이제 나중에 안 팔리면 뭘 먹고 살지? 비철금속 쪽에 뭔가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걸 뭐 이런 식으로 막 뭔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된 거고. 네. 그래도 뭐 포스코 그룹이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돼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주목할 만한 회사는 고려 아연도 뭐 웬만큼 아연 정렬하다 보니까 네, 뭐 금하고 은하고 뭐, 네, 뭐 이런 이제 뭐
다른 뭐 광물들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니켈이라든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수혜주로 고려아연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폐배터리 쪽 네. 좀 강조가 되면 뭐 성일하이텍이나 네. 그런 쪽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런 쪽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큰 대형주로 좀 네네. 포스코나 뭐 고려아연 이런 쪽도 그렇죠. 폐배터리 사업도 할 거예요. 네. 네. 포스코도 당연히 이제 폐배터리 사업 할 건데, 포스코가 이런 광물 탈중국화를 할 수 있는 거의 뭐 어떤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뭔가 또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회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 주가를 보면은 네네. 그 한 10년 전부터 그래도 우하향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좀 올라가긴 한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다시 네. 2차 전지 산업 우상향하는 구조적 성장 산업인 그거에 좀 힘입어서 네. 우상향할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만약에 미국이 뭐 어떤 대통령이 바뀌어서 뭐 IRA 법 다 폐기하고 중국하고 다시 손잡고 부둥켜 안고 이런 거 아니면 포스코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양대산맥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는데 네. 혹 어떤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2차 전지에 있는 기업들이 네.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을 넘을 것이다. 네네. 국내로 네. 봤을 때 거기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세상이 뭐 미래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네,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삼성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뭔가 이게 대장 먹는 회사예요. 그런데 2차 전지 쪽에서 우리나라가 뭐 아주 잘하긴 하는데 우리 기술이 뭔가 이 삼성 메모리 반도체처럼 독보적이다? 아직까지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검증을 받아야겠군요. 맞습니다. 축구 유망주라도 이제 그렇죠. 네. 하다 보면 또 시련도 겪으면 그렇죠. 금방 또 이렇게 되기도 굉장히 하고. 가능성이 많은 쪽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시련도 겪어야 되고 뭔가 좀 더 단단함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책에서 그 연음 분리법 네네. 그거 얘기해 주시면서 네네. 이 반도체 산업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요게 지난번에 그 네. 웅달책방 출연하셔서 네네. 얘기하시다가 영감을 받으신 거라고. 아, 근데- 근데 책에 내 지분이 좀 있으시네요. 아, 근데 네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예, 네. 제가 그때 연음 분리법을 이제 책에서 봤던데, 그 연음 분리법이라는 기술을 연산군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양인이었고, 그러니까 그 귀족이 아니었던 거죠. 한 명은 노비였어요. 네. 그 두 분이 이제 연음 분리법이라는 거를 이제 연은 이제 납하고 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 그 연금술처럼 은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채굴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이제 연산군이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중종이 임금이 되고 나서 와서 한 게 이게 사치를 조장하니까 이걸 금지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기술 가지고 있는 놈들이 아니죠. 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으로 많이 가. 그러니까 일본은 또 그 첨단 기술 가지고 오니까 원래 일본이 은을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은을 굉장히 수입하던 나라였고, 그리고 막 그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해가는 게 인삼하고 은 뭐 이런 것들 많이 수입해갔는데, 우리나라 고급 기술자들이 거의 다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또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일본 가서 꽃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은 채굴량이 확 늘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전 세계의 어떤 그 기축통화가 은이었어요. 명나라 시대였으니까. 네. 명나라가 은전이었잖아요. 네. 그 기본 통화가.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달러를 그냥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그냥 일본에 준 거죠. 그런데 그게 뭐 그냥 해서 일본이 굉장히 부강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때 나름의 어떤 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또 기술을 계속해서 개량했겠죠. 거기서 조선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통일했잖아요. 한번 보니까 이 은이 많잖아요. 네. 이제 전비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침략할 생각이 생긴 거죠. 그게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포르투갈 첨단 기술 사온 거죠. 조총이라는. 총기를 사와서 그걸 개량해서 결국 돈이 많으니까. 임진왜란에서. 네, 임진왜란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기술 하나 잘못 지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 연은 분리법이라는 그 기술을 반도체에 비유해도 딱 똑같다라는 거죠. 그때는 너무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고, 지금은 다행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 진짜 고급 엔지니어들이 정말 중국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넘어가 있고, 연은 분리법처럼 이렇게 또 기술을
내주는. 네. 그래서 정말 퇴직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네요. 똑같아요. 네, 심지어 제일 심한 게 디스플레이인데요. 중국 최고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BOE라는 회사죠. 네. 거기는 임원회의를 한국어로 합니다. 네. 그 2차 전지도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한국말로 한다고. 반도체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이 갔었고, 정말 저도 아시는 분인데, 정말,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네. 하이닉스 쪽에 이제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중국 쪽 반도체에서 이제, 뭐, 그분 개인을 뭐 탓할 수는 없다고 없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그분도 뭐, 맞아요.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회사가 잘랐는데 어떻게 자기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안 했던 거죠,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안목지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고급 기술들이, 이제는 이 안보 차원이잖아요, 기술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연금분리법처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의 교훈이 있었네요. 네, 정말 그럼요. 중요한 교훈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뭐 투자에 뭐 애국심이 어디 있냐. 네. 뭐 미국이 좋으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중국이 좋으면 중국에 투자하는 거지.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제, 네, 그거는 뭐, 그분들 개인들 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뭐, 국가 운영을 위해서 자기는 개인의 영달을 희생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거는 사회적으로 뭔가 예우를 해주고, 대우를 해주면 굳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수 대표님, 이 책을 딱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읽어보고 싶네요. 특히 네. 연금분리법에 저의 지분이 좀 다시 한번 정독해야 되지 네, 않을까 네, 네. 싶은데, 혹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네, 네. 이 외에 조금 또 얘기해 주실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뭐, 저는 이제 그 어떤 애플과 테슬라의 경쟁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애플과 테슬라가 뭔가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두뇌 칩이거든요. AI 칩이거든요. 그건 또 TSMC가 하느냐, 삼성 파운드리가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의 경쟁 못지않게 향후에, 삼성 파운드리와 TSMC 경쟁도 굉장히 재밌을 거다. 그 삼성하고 테슬라하고 좀 네. 이렇게 협력한다는 얘기가 좀 네. 있긴 한데. 지금 테슬라 AP, 자동차 AP를 삼성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파운드리는 삼성이 하고 있고요. 애플의 파운드리는 TSMC가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했는데 테슬라 AP 차기 모델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일부 물량이 TSMC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테슬라도 잘 이제 잡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이 3나노 네, 잘 성공해서 수율 잘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후공정, 네, 후공정 기술,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 기술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점점 더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 개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좀 얘기해 주셔서 한 가지가 좀 생각났는데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테슬라 폰 나올까요? 테슬라 폰은 안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되게 화는 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자기는 트위터를 샀잖아요. 트위터도 플랫폼인데, 이게 갑중에 애플한테, 이게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면 무조건 30%, 네. 맞아요. 30%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세금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테슬라 폰 만들 거야. 그래서 뭐 파이폰이라고 그러죠. 모델 P에다가 아이폰 해서 파이폰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세츄레이션 되고 있거든요. 네. 피크 아웃한 산업인데 여기서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뭐 애플은 연간 뭐 2억 대씩 만드는데 테슬라 만들봐야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100만 대는 만들겠어요. 그러면 애플이 사는 부품이 만약에 뭐 100원이면 테슬라는 200원, 300원에 사야 되는데 단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자동차는 다른 이야기는 하겠지만, 네. 네, 성장 산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으름장 놓으니까 팀쿡이 또 달래줬잖아요. 저기 본사로 불러가지고, 네. 트위터 광고 끄는 것도 또 되게 컸거든요. 왜냐면 트위터에 극우자들 있잖아요. 극우 민족주의자들 뭐 이런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다 사용 금지시켰는데 다 회복시켰죠. 다 일론 머스크가 다 풀어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팀쿡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불편함을 또 했는데, 또 일론 머스크가 그걸 또 정치적인 이슈 쟁점화 해버렸어요. 막 공화당 그 의원들 끌고 와가지고 이걸 뭔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냐. 그래서 공화당 정치인들도 막 가세해가지고 하니까 팀쿡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둘이 어깨 한번 도닥도닥하고 네. 그래서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폰은. 네. 아유, 대표님, 아무튼, 그 책,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시 한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방송 이게 올라가고 나서 후에 또, 네. 다시 한번 저도 정독하면서 네. 또 질문 드릴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아유,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제. 지금 주식 사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90%는 이런 것 같아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사야 된다는 거 아는데,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이게 그 사람들의 휴먼 인덱스로서 활용하는 거죠. 아, 내가 롱이나 숏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냐.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뭔가 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내년은 상장하고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상장하고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거는 맞아요. 항상 대다수가 쏠려있는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내년 상반기가 빨리 떠버릴 수도 있어요, 주가가. 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내가 현금 가지고 있다가 빠지면 사야지 라는 것보다는 적절한 주식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주식 투자 기간이 길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그 상승장 때 3,300까지 가서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고 그렇죠. 그 순간 분위기가 꺾이는지도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식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게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그렇죠.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혼재되어 있을 때는 예측을 하지 마세요. 예측 어차피 안 맞아요. 여러분들 뭐 전문가들도 예측하는 거 잘 안 맞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은 어느 정도 주식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 자기가 정말 봤을 때 싸다라고 생각되는 주식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면서 또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고요. 어느 정도 현금 비율을 가져가면서 10에서 20% 정도 현금 비중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좋게 보는 종목들 모아가는 전략.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반도체 산업은 지금 상당히 싸고 네네. 많이 떨어졌고 진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의 일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이영수 대표님의 최강의 반도체 투자 꼭 네. 한번 읽어보시고 초판에만 탑10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IT의 신 그리고 최강의 반도체 투자의 저자이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